트럼프 행정부가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18개월로 대폭 단축시키는 새 정책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프가니스탄 20만 명과 소말리아 출신 16만 커뮤니티가 불법 이민 단속의 핵심 타겟이 되는 바람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돼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50대 대도시들의 렌트비가 팬데믹 이래 5년 동안 평균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 정책을 폐지할 경우 일부 대학에서는 백인 남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시키는 새 정책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워크퍼밋은 그대로 유지하되 5일부터 접수하는 신규 또는 갱신 신청서나 펜딩 중인 워크퍼밋 신청서들은 모두 18개월로 유효기간이 단축됩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 하나의 합법 이민 제한 정책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 수속 중에 일할 수 있게 되는 워크퍼밋 카드에 대해 10월 말 540일 자동 연장 제도를 종료시킨 데 이어 유효기간을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USCIS 미 이민 서비스국의 조셉 에들러 국장은 5일부터 접수되는 6개 범주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이 18개월로 대폭 단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들러 국장은 백악관 부근 주방위군 피격 사태를 계기로 이민 수속자들에 대해 더 자주 신원조회를 실시하기 위해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는 워크퍼밋 카드는 그대로 긴 유효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 12월 5일부터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하는 워크퍼밋 신규 신청 또는 갱신 신청서들과 현재 펜딩, 계류 중인 신청서들은 모두 18개월로 단축됩니다. 유효기간 단축이 적용되는 6개 범주에는 미국 내 이민신분 조정 영주권 신청자, 추방유예와 함께 받은 다카 수혜자, 난민 망명의 경우 신청자나 계류자들이 모두 포함돼 사실상 12월 5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신청자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민서비스국에 계류되어 있는 영주권 신청자, 가족이민 59만, 취업이민 17만 명이 앞으로 받게 되는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은 18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난민 망명 수속 계류자 쿠바 출신 28만, 다른 나라 출신 15만 명 등 43만 명과 난민 망명 신청자들만 해도 150만 명에 달해 이들이 최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방을 유예받는 동시에 워크퍼밋 카드를 받아온 다카 수혜자, 한인 7천 명을 포함하는 53만 명이 유효기간 단축으로 공중에 뜨게 되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각종 이민 수속을 진행하다가 규정된 시기에 워크퍼밋 카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그린카드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은 당초 2년이었다가 바이든 시절 5년으로 대폭 늘렸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초기보다 짧은 18개월, 1년 반으로 대폭 단축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10월 30일자로 워크퍼밋 카드의 발급이 지연되더라도 540일간 자동 연장해 주던 전임 행정부의 보호 조치도 끝낸 바 있습니다.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자동 연장되지 않고 갱신 승인도 나오지 않으면 도중에 취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이민 수속자들이나 미국 스폰서 회사들이 혼란과 피해를 겪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주방위군의 피격 사태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20만 명과 대형 복지 사기 사건과 테러단체 자금 지원 사건을 계기로 소말리아 출신 16만 명이 불법 이민 단속의 핵심 타겟이 되는 바람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싸늘하거나 의심 어린 시선과 이민 단속 체포, 난민 승인과 영주권 신청 등이 모두 동결돼 언제 미국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부근에서 주 방위군들에게 총격을 가해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내에 들어와 살아온 아프간 출신 20만 명이 불법 이민 단속에 타겟이 되는 바람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복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소말리아인들을 쓰레기로 지칭하며 소말리아 출신 16만 명도 대대적인 이민 단속의 타겟이 되면서 대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미군의 아프간 철군 시 미국 조력자로 인정받아 미국에 들어온 아프간인들은 19만 5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간인들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등에 5만 8천 명이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어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 2만 7천 명 내지 3만 5천 명이 펠팩스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시 등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텍사스에도 휴스턴, 샌앤토니아, 달라스 등에 2만 명이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도 1만 2천 명 내지 1만 4천 명이 살고 있으며 이번 총격테러 용의자가 거주해온 서부 워싱턴주에서 시애틀을 중심으로 1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프간인들 대부분은 그동안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서 일조한 출신들이라는 관점이 많아 환대를 받아왔으나 이번 총격 테러 사태로 극히 싸늘하거나 의심 어린 시선이 많아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TPS 임시보호 신분 프로그램도 종료됐고 난민 승인과 영주권 신청 등이 모두 동결돼 언제 미국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이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전개되고 있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등 트윈시티에는 소말리아 출신들이 집중 거주하는 대규모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내 소말리아 출신들은 16만 4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8만 명이 미네소타 쌍둥이 도시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출신들은 미네소타에 이어 오하이오에 2만 6천 명, 서부 워싱턴주에 1만 4천 명, 캘리포니아에 5천 명, 조지아와 텍사스에 각 4천 명, 버지니아에 3,500명, 뉴욕에 3,200명, 네브라스카 3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출신들에 대한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에 종료되는데 700여 명이 강제 출국령을 받게 되고 대부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커뮤니티에서는 집중 거주지인 미네소타에서 민주당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돼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늦게 발표된 9월의 PC 물가는 2.8%로 전달보다 약간 올랐으나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코어 PC는 2.8%로 소폭 내려 추가 금리 인하의 여지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돼 올해 마지막인 12월 10일 회의에서도 3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뒤늦게 발표된 9월의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전달보다는 0.3% 올랐으나 전년에 비하면 2.8%로 나타났다고 연방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9월에 전달보다는 0.2% 오르는 데 그쳤고 전년보다는 2.8%로 8월보다 소폭 완화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미국민 소비자들이 직접 지출한 물가인 PCE가 전체에서는 0.1포인트 올랐으나 근원에서는 0.1포인트 내려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월 PC 물가에서 상품 가격은 0.5%나 올라 물가 불안이 우려됐으나 서비스 가격은 0.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식품 가격은 0.4%, 에너지 가격은 1.7%나 올랐지만 연준이 더 주시하는 근원 물가는 덜 올랐습니다. 미국민들의 9월 개인 소득은 전달보다 0.4% 늘어난 반면 개인 지출은 0.3% 증가해 소득보다 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여파에 따른 물가 불안이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고용 악화를 더 우려하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양대 목표로 삼고 있는데
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반면 고용은 불안한 롤러코스터 상황을 보이고 있어 3연속 기준금리나를 단행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10일에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3연속으로 0.25포인트 더 내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PC 물가지수 발표 후에도 12월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87%로 동결 가능성 13%를 압도하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9월과 10월, 12월까지 3연속으로 0.75포인트 내려 3.50 내지 3.75%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50대 대도시들의 렌트비가 팬데믹 이래 5년 동안 평균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와 샌디에고, 마이애미 등이 가장 많이 올랐고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30% 정도 올라 2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가구의 30%가 넘는 4,500만 가구의 렌터, 세입자들은 팬데믹 이래 매년 급등하는 렌트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50대 대도시들의 렌트비를 렌딩트리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원베드룸은 평균 41%, 투베드룸은 평균 3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50대 대도시들의 평균 렌트비는 원베드룸의 경우 1,122달러에서 1,578달러로 457달러, 41% 급등했습니다. 투베드룸의 경우 1,353달러에서 1,858달러로 505달러 37.3% 올랐습니다. 50대 대도시들 중에서도 세입자들이 69%나 차지하고 있는 뉴욕시와 샌디에고, 마이애미 등에서 가장 많이 렌트비가 올랐습니다. 1위와 3위를 기록한 뉴욕시에선 원베드의 평균 렌트비가 1,801달러에서 2,655달러로 5년간 854달러, 47.4%나 급등했습니다. 뉴욕시의 투베드룸은 2,053달러에서 2,910달러로 5년간 857달러, 41.7% 대폭 올랐습니다. 7위와 8위에 오른 애틀란타에선 원베드 렌트비가 1,040달러에서 1,660달러로 620달러, 59.6%나 폭등했습니다. 애틀란타의 투베드룸은 1,185달러에서 1,820달러로 635달러, 53.6% 급등했습니다. 20위와 21위를 기록한 로스앤젤레스에선 원베드 렌트비가 1,605달러에서 2,085달러로 480달러, 30% 올랐습니다. LA의 투베드 렌트비는 2,058달러에서 2,601달러로 543달러, 26.4% 인상됐습니다. 23위와 29위를 기록한 워싱턴 DC 수도권의 경우 원베드 렌트비는 1,552달러에서 2,015달러로 5년간 463달러, 30% 올랐습니다. DC 지역의 투베드 렌트비는 1,773달러에서 2,253달러로 473달러, 27% 인상됐습니다. 30위에 랭크된 볼티모어에서는 원베드 렌트비가 1,115달러에서 1,511달러로 5년간 396달러, 35.5% 올랐습니다. 볼티모어의 투베드 렌트비는 1,384달러에서 1,857달러로 473달러, 34.2% 인상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렌트비를 내고 있는 도시는 역시 샌프란시스코인데 5년간 가장 적게 올랐으나 여전히 단연 가장 비싼 렌트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위 샌프란시스코의 원베드 렌트비는 2,953달러에서 5년간 54달러, 1.8% 오르는 데 그쳤으나 현재도 2,977달러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투베드 렌트비는 3,553달러에서 5년간 51%, 1.4% 오르는 데 그쳤으나 현재 렌트비가 3,60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성별 균형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남학생을 우대해 여학생과 동수를 선발해온 대학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른바 DEI 정책이 폐지되면 이들 대학에서 백인 남학생 지원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학생 우대가 사라지면 여학생 비율이 60% 중반대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른바 DEI 정책을 폐지하도록 압박하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백인 남학생들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는 여학생 진학 희망자가 남학생보다 꾸준히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48% 더 많이 대학에 원서를 넣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대학들은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즉 남녀 비율을 5대5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남학생에게 다소 유리한 입학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녀 차별이 금지돼 있지만 대학들은 규정의 회색지대를 활용해 사실상 남학생 우대 정책을 운영해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입니다. 지난해 브라운대에는 신입생 1,700명 모집에 약 5만 명이 지원했는데 여학생 지원자가 남학생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합격자는 남녀가 거의 동일한 숫자로 선발됐고 그 결과 남학생 합격률은 7%, 여학생 합격률은 4.4%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입학, 채용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을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성별 균형 맞추기 전략이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학생,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인 백인 남학생들의 합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 교육협의회 테드 미첼 회장도 대학들이 결국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 특히 백인 남성이 갑자기 불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지금의 남성 우대 조치가 사라지면 전체 학부생 중 여학생 비율이 한순간에 약 6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DEI 정책 폐지가 단순히 소수자 지원 축소 수준을 넘어 오히려 기존의 암묵적인 혜택을 받아왔던 백인 남학생들의 입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